예, 여러분 눈이 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늦으실 수밖에 없는 다 이해합니다. 1시간 후에 오셔도 되는데 아 상관없는데 그래요?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이걸 그래도 엄청 밟았어요. 길거리에다가 차 놓고 오셨다고요? 예.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바로 예, 앞에. 다 와서. 이 눈이 오는 날은 차를 견인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눈 오니까 좋죠. 저는요. 어, 농담이 아니라 어. 사는 게 좋아요. 그 시련을 겪으면서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게 행복하다. 좋다. 예. 뭐 초긍정의 에너지. 살아있으면 행복하고 어, 이제 시련 받을 때 철학 공부를 하잖아요. 철학 공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재미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끔씩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싶은 게 예. 철학을 많이 공부하시면 답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진짜 네. 과거에 출소해서 명진 스님 그 법회 한 달에 한 번 했거든요. 그때 가서 10분 인사말 하라는데 제가 40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진 스님께서 오늘은 강연 안 합니다. 봉도사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 무렵에 뭐라 그러냐면 선요 법집인가 뭔가 있어요. 그 스님들 되기 위해서 꼭 읽는 책이 있는데 한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거 읽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고승이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인의 길로. 알겠습니다. 예. 누구죠? 그 머리 긴 사람? 천공. 조심해라. 저쪽에는 천공이 있고 우리 쪽에는 봉도사가 있다. 봉공이 있다. 예.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예. 37번째 시간입니다.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께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예. 제가 보고 싶어 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 새날 같이 방송하면서 많이 도움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던가요? 제가 할 얘기에 판을 깔아주니까 이제 보통 그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예. 그 논리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은 교육학에 있습니다. 핀란드 교육법에 보면은 항상 중하위층을 선생님은 대상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요. 선생님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지.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적게 배우는 나라. 핀란드는 선생님이 제일 적게 가르치고 제일 많이 배우는 나라. 왜 그러냐? 공부를 잘하는 상중하를 나눠놓고 같은 반에 상급에 있는 학생이 하급에 있는 학생을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20-30분 딱 끝나면 나머지 한 80분 정도는 상급에 있는 학생이 하급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정확하게 알게 돼요. 가르치면서 실력이 늘어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전략 구사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에게 티키타카 주고받거니 하면 논리가 완성돼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새날은 너무나 좋은 우리가 이제 필드. 그렇죠. 기울어진 우리 이게 온폭한.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 하기 전날 수요일 저녁에 밤에 이제 덜 라이브를 하거든요. 예. 또 낮에는 이제 권순표용하고 뉴스 외전을 하고 쭉 거기서 이제 정리된 내용이 이제 목요일날 쫙 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의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신 것이 이렇게까지 칭찬하실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쫙 정리하다가 미진한 부분을 싹 하면서 오늘 저녁 정봉주 TV에서 또 또르르 풀고 연습 한번 하고 그게 완성시키고. 아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 푸나님이 워낙 그 진행을 잘하셔갖고 저기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 김어준 공장장이 그 뉴스 공장 우리가 가져와요. 그래요? 왜? 김원준 씨 여기 쪽으로 와요? 아니 이제 그저 빈자리 우리가 채우자 이야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2024년 국회의원 하려는데 어제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깃발을 꽂았던데 계속 가라. 서울시장 나가라. 서울시장 나가라.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죠, 그랬죠.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데 뉴스공장에 새로운 진행자 푸른나무 소개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럼요. 싫어요. 이게 싫은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완성이 됩니다.
좋은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생각만 해도 싫으네. 아니 그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침 내내. 그럼 이제 저녁에 여기 이제 푸나님이 하는 게 다른 사람 또 쉐어해야지. 그러면서 역사는 싫은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출발. 자 지금 이상민 해임이 전국의 핵이잖아요. 예. 이상민이 그만두냐 마느냐. 예. 지금 그러니까 이상민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해임한 거부 행사했어요.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탄핵 절차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를 놨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이 해임안 갖고 고민을 좀 했었을 겁니다. 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냐면 화물연대 파업했잖아요. 이게 법치주의 완성이라고 밀어붙였는데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기름값이 1.5배 올랐는데 안전운임제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그분들 못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 자체가 조금 성숙되지 못했고 조금 급했어요. 쭉 토론을 하는 와중에서 파업을 묻고 이렇게 좀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연말에 일몰제니까 그 사람들이 급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칙을 지킨 것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물연대 파업을 끝내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조국 때 그렇게 수백만이 그 서초동 집회 나와도 내가 그것도 이긴 사람이야. 이번에도 원칙론으로 밀어붙이니까 화물연대 꿈쩍 못하잖아. 이게 이상민 해임건의안까지 쭉 온 겁니다. 내 식으로. 해보니까. 해보니까 니네 안 돼. 아무리 뭐 70%가 날 반대해. 그래도 의미 없어. 해임건의안 거부 탄핵 해봐. 난 원칙대로. 그래서 원칙대로라고 하면서 불통과 강압적 해결 방식에 맛이 들렸어요. 사실 그게 이긴 게 아닌데요. 이긴 게 아니죠. 이때 지금 화물연대 그 파업 부분도 양보하면서 후퇴하게 되면 지지를 얻거든요. 아니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지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게 올라간 게 아닌데요. 착시현상이라니까. 그 국민들이요. 파업하는 거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국민적 설득과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화물연대가 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야 내가 원칙대로 밀어붙이니까 꿈쩍 못하잖아. 서초동 집회 나왔는데 니들 조국 다 죽였잖아. 이런 거거든요. 이상민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지금 물러나야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조국을 비판하면서 썼던 책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세월호 참사 이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갖고 그래서 탄핵이 나온 겁니다. 지금 가족들이요 울부짖기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이 3명이 놀러 갔다가 2이 목숨을 잃고 혼자 남은 이 트라우마를 목숨을 끊었고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한강에 몸을 던지고요. 그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세월호 때보다도 더 절규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그들 가족들 중에는 내가 윤석열 찍어서 내 자식 죽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가족 대책협의회가 그냥 덮을 수 있는 사건일까요? 아마 자기 식대로 덮었고 이름 공개 안 하고 영정 공개 안 했기 때문에 눌렀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사는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울음이 역사의 축을 바꿉니다. 이게 빅토르 위고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빅토르 위고가 본인의 그 대명저 레미제라블에서 한 얘기예요. 워터로 전쟁에서 왜 프랑스가 졌는가. 억울하게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는 나폴레옹은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왜? 부모의 피 끓는 울음이 우주의 축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밀어붙이세요. 가족들이요. 처음에 6개 요구사항 할 때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상민 파면 없었어요. 책임자 처벌 없었습니다. 끝까지 진상조사만 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아주 온건하게 얘기했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책임자 처벌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분노를 키우는데 12구 참사요. 세월호보다 더 커집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로 제가 장담컨대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총선 이후 못 버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안팎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천공 듣는가? 아무리 구슬하고 아무리 부적을 써봐라. 봉도사 뒤에는 국민이 있으니 봉도사가 보는 세상이 더 정확하다. 2년으로 끝납니다. 너무 나가시는데 지금? 아닙니다.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나가서 천공하고 싸우지 말라고? 아니 주제를 너무 빗나가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물연대 파업도 찍어 누르니까 되네? 그렇게 된 거죠. 그건 경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건건마다 타협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정치를 안 한 거죠. 찍어 눌렀더니 되네가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어갖고 세상에 이런 자식들을 잃은 참사까지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라면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이상민을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다. 아니 사실 이 사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고는 날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대하는 자세가 자기들 스스로 망치더라. 맞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게임기 가보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때리고 여기 누르면 때리고 결국 누가 승자인 줄 아세요? 기계가 승자입니다. 왜? 기계가 돈을 버니까. 윤석열 계속 때리거든요. 두더지 나오게 되면.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요. 민주당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은요. 요즘 제가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 이상민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탄핵으로 가게 되면 직무정지거든요. 이거 식물이에요. 쟤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탄핵으로 가면 일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국조도 진행되지 않고 결국 국민들은 너희들을 욕할 거야. 이상민 탄핵 국회 발의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급상승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진영에서 지금 철저하게 진영 게임입니다. 중도층은 지금 정치적 입장 표명 안 해요. 그리고 윤석열도 자기 진영에 호소하거든요. 민주당 지금 진영이고 옅은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너네 뜨뜻미지근하게 뭐했어? 반은 수박이고 3분의 2는 수박이었잖아. 탄핵 안 가결시키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견고해진 이후에 스텝을 밟아나가면 돼요. 예산안도요. 역대급 예산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자. 윤석열이 지금까지 기존의 정부들이 안 했던 걸 하는 것처럼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해야죠. 아니 국무위원 탄핵은요. 국회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인데요. 그 권한 누가 줬냐면 국민이 줬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역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눈 올 때 보니까 역풍이 없더라고요. 역풍이 없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를 철학적으로 접근해 본 사람들은 흐름상 답이 나와요. 그럼요.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럼요. 근데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상식에 기반한, 역사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 답은 우리가 보기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2구 참사 났을 때 제가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은 세월호 미봉책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세월호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한 것이다. 12구 참사 이거 미봉책으로 덮으려고 하면 윤석열 정권 몰락한다. 얘기했거든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들이 이제서야 얘기해요. 왜 우리 아이들 이름도 없고 영정도 없는데 국학고세다가 조문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식들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거 영정 공개하지 않고 이름 공개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게 부드럽게 밟히고 지나가는 듯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게 우리가 하는 이 꼼수로 했더니 그 경찰 정책 보고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월호 때 이 집단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일선 경찰에서 서울시 공무원들 또 뭐라 그래요?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그 가족들 정신적 고통 때문에 묶어놔야 된다 이랬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보고서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끝난 줄 알았죠. 두고 보세요. 여러분 12구요. 내년 12구 일주기 추모제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논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아마 어떤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예,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내년 12구는요.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총선입니다.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내년 12구 때는요. 그냥 총선이 아니라 개헌 국민 투표하고 묶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적 열기가 솟는 총선이에요. 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간인데 예. 그 사상 초유의 예. 야당안이 통과되는, 물론 뭐 삭감만 있는 거긴 하지만 아니 내부에 이제 두 가지 그 쟁점이 있어요. 오늘 그 1시 30분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최고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추자.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면이 있으니 1%만이라도 좀 낮추자. 그래서 1% 내지 2% 낮추는 거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점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한 23, 24나 23. 그러니까 24쯤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쪽에 명분을 주고 실질적으로 법인세 그 초부자 감세가 없는, 거의 효과가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윤석열은 뭐라 그러냐면 3% 안 하고 이거 윤석열 문재인 때 3% 올린 거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려라 이거거든요.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걸 갖고. 그래봐야 103개 기업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3천억 이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연수익 2억서부터 5억까지 그 사이에 있어서 10%를 20% 낮추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만 4천 개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쟤들 주장대로 하게 되면 103개 기업만 혜택을 받고, 그래서 우리 거는 관철을 시키고 저쪽 건 1%나 2% 낮추는 거로 거의 접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위법 시행령 예산. 그게 한 4, 5억쯤 된다 그래요. 그건 액수는 안 많지만 그걸 우리 끊어야 되겠다. 그거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다. 근데 뒤에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수정안도 아니고 저들의 그 협상안도 아니고 중간쯤에 절충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민주당은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103개 기업을 비호하는 국힘으로 갈 거냐, 5만 4천 개 기업에 도움을 주는 민주당 안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걸 갖고 장사 충분히 했어요. 야,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런 데서 예. 언론 플레이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하죠. 한국은 예. 뭐 법인세가 뭐 높은 나라네. 사실 예. 실효세로 따지면 굉장히 돈 안 주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낮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은 통과되는데 저 국힘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통과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언론 동원해서 야당 비판하지만 역사는 항상 1월 중순쯤에 예산안 통과 늦어진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요 7대 3으로 여당 욕합니다. 예산 통과 안 되면 항상 여당이 손해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 걸. 이런 것들을 풀고 타협하고 뭐 이 과정들이 정치잖아요. 정치죠. 네. 윤석열 씨한테 예. 한마디 하십시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요. 네. 정조는 정치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정치를 한마디로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자어는 좀 알 거예요. 사법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치란 역지사지하는 거다. 역지사지. 예. 그 말은 사법고시 안 해도 알죠. 그렇죠. 근데 역지사지는 한국식 사자성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역지사지란 말이 없어요. 그래요? 역지 즉 개헌. 역지 개헌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도 개헌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지사지,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우리께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역지사지 하는 거죠. 역지사지는 또 뭐냐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 것은 21세기 철학의 정치 철학의 핵심인 공감 정치입니다. 그 국민 공감 니들 만들어서 공감이 뭔지 아니? 야, 71명, 또 71명도 아니 74명이더라고. 왜 74명인 줄 아세요? 71명이고 진짜 친 핵관은 3명이 빠졌어요. 명단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그 3명 넣으니까 74명이야.
73명.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왕따 당한 사람 41명이거든요. 네. 국정조사 동의한 것도 41명. 여러분 41명 여러분 윤석열에게 공천 못 받습니다. 끝. 새로운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그런 얘기를 하나 알아야 돼요.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이 이기면 그러면 그 전투에 한번 이겨봤더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가 결국엔 전쟁에서 대피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물려주고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예요. 경청 투여했잖아요. 그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배우는데 3년밖에 안 걸렸지만 말을 듣는 걸 배우는데 환갑이 돼서야 들리기 시작하니 말 듣는 걸 배우는데 60년이 걸리더라. 멋있다 진짜. 우리 봉도사님은 철학을 해야 돼. 철학을. 이거 막 흔들어요. 작대기 흔들면서 어따 그런 철학 말고요. 어따 거시기 모시기 하면서. 정통 철학.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 충고하면 역지사지하십시오. 역지사지는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공감의 정치입니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그게 안 되는 캐릭터라 문제예요. 안 돼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이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윤석열에게 오인설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인설? 예.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다. 이게 오인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람 아니란 얘기인가? 더 5명의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다음에 뭐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아.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오인설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윤석열 씨를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어저께 비웃음 당한 거 불법과의 타협은 내 인연이 없을 것이다. 본인 자체가 불법이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 우리 김만배 얘기 나올 때 그거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 본인 자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맞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을 역지사지 못하는 사람. 아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주가 그 거래하라고 그러고 7초 후에 주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번 법정에서도 나왔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때. 그건 누가 밝힌 거냐? 검찰이 밝힌 거거든요. 아니 내 거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명시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여기에서 얘기를 듣고 의원님 꼭 좀 그 얘기 또 해주세요. 김건희 주가 조작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권오수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대법에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5개월 더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 확정되는 게 보통 한 2024년쯤 확정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15개월이면 그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치면 아주 그 좋은 방법으로 대통령도 동의하고 국민도 동의하는 아주 합법적 방법이고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임기가 끝난다면 전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 공소시효 시작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면 되는데 지금 검찰이 녹취록을 내놓은 게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선수하고 녹취한 내용을 내놓은 것만 해도 이미 확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 조작 그 공범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권오수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의 대법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다시 15개월이 연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 3, 4년 더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이 정답입니다. 어떤 변호사, 길 가는 변호사 잡아놓고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러세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는데 안 하잖아요. 검찰이 안 하잖아요. 50억 클럽 조사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곽상도요. 50억 클럽을 조사 안 하다 보니까 검찰의 지금 수사와 기소 내용과 공소 유지가 허술해요. 곽상도 무죄 나올 가능성은 무척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 아니에요. 자식이 받은 돈을 예. 왜 나한테 연결시키냐. 왜 내가 책임지냐. 예. 근데 그거 검찰이 예.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곽상도한테 내가 한마디 더 알려드릴게요. 곽상도 전 의원님 이렇게 하세요. 아니 아들이 받은 돈을 나한테 연결시키면 그럼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게 내 아들이냐? 그러니까 검찰 논리는 곽상도가 화천대유 뒤를 좀 봐주고 예.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서 돈 받았다 이건데 지금 이 논리 이 상태라 그러면 무죄예요. 무죄 날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그게 이른바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해야 되는데 그 대가성을 그것과 연관시켜서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이 안 된다고요. 예. 곽상도가 뭘 봐줬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게 화천대유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다음에 뭐 하나은행에 뭐 연결해 줬다라고 하는 게 아들이 난 정식 퇴직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상민은 지금 탄핵으로 가고 예. 나중에 헌재에서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예.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그럼요. 예. 그리고 헌재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헌재에서요. 그분들이 헌재 이분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국민 여론을 제일 민감한 데가 재판부예요. 헌재는요. 이상민 탄핵과 이상민 해임, 이상민 책임에 대한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 나오면요. 인용합니다. 헌재가 가장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이 예. 예를 들어서요. 예. 이 사건이 나고 이 12구 참사의 어떤 그 수습을 위해서 매진을 했다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수 있죠. 그 다음 태도가 오히려 탄핵시키는 요소가 될 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가족대책협의회 분들이 지금 그 기자회견하고 울부짖는데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세월호 트라우마가 자꾸 살아났고 어제도 KBS 더 라이브한테 그 화면 뜨는데 전 고개를 돌렸는데 헌재 이 탄핵안이 올라가잖아요.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 넘어갑니다. 가족들이 그 앞에서요. 이 탄핵 인용하지 않고 부결시키는 순간 당신들도 12구 참사의 공범이다 라고 울면서 기자회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기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러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예. 이상민이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민주당은 그냥 진격하라 이런 거.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상민 장관님 폼나게 물러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물러나면 폼 안 납니다. 그러니까 탄핵 당해서 사나이가 죽을지언정 무릎 꿇고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물러나면요 자식들 취업이 안 돼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나는 보수에 탄핵 당하는 한이 때도 보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다. 그럼 그 이후로 유튜브 하세요. 그럼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슈퍼챗 쏟아지고. 예, 슈퍼챗 쏟아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늦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작두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막 신기가 있어, 신기. 아니 근데 어제 더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면 공중파 방송이 끝나고 나잖아. 이것도 끝나고 나가면 흥분이 하루가 가. 그런 경우 있죠. 예, 저는 모든 방송이 끝나면 흥분이 하루가 가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하루 안에 정보원 TV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작두를 타.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이제 열받아갖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좀 부끄러워. 예. 의원님은 그걸 하루가 간다 이거죠. 아니라 저는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뻑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개로 얘기하면 어떤 종자냐면요. 핏벌류예요, 핏벌. 그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핏벌은요. 투견인데 얼마나 개들 사이에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살벌한 개냐면 영국에서 추방이 돼서 영국에는 핏벌 종류가 없습니다. 핏벌 테리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추방돼서 너무나 동료들 개들과 싸우는 게 용맹해서 미 해병대 깃발에 핏벌 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개의 특징 뭐냐면 투견이거든요. 쌈을 붙이면 자기가 20kg 막 40kg, 60kg 두세 배 되는 것들은 그냥 제압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 상대방 목을 물고 자기 목을 물리면 이게 그 기가 약한 데가 먼저 뻗거든요. 이 핏벌은 지 목이 물려도 너무 싸우는 게 재밌어서 꼬리를 쳐. 신이 나갖고 꼬리를 치면서 싸우는 개예요. 그 또라이견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로 얘기하면 핏벌 때려다. 싸우면서 너무 토론하면서 너무 좋아서 꼬랑지를 흔들면서. 네. 자, 원 여기까지. 그 단어 하나 갖고 1시간 할 테세. 핏벌 테리어, 핏불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 대장동 사건은요. 예. 대장동 사건은 전체 쭉 흐르는 걸 보면 뒤집어 씌우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진짜 도둑놈들은 따로 있어. 따로 있죠. 근데 이 사건을 뭔가 파편적인 몇 개를 가져와서 이재명이 한 거야 같은 뉘앙스로 씌우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장동은 윤석열 사건이에요. 예. 제가 최근에 내린 판단은 그런 건데 지금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상태는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 어제 다른 방송 하다가 끝날 무렵에 그 얘기를 딱 듣길래 저는 보지도 않고 쇼입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쇼인데
김만배 씨가 무척 무서운 쇼를 했어요. 이거 시그널이 있는 쇼입니다. 오, 저는 똑같은 생각하셨는데. 예. 누구 보라고? 아, 저는 잘합니다, 이거. 김만배 씨 스토리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YTN에 있던 기자가 김만배 씨 그 회사로 갑니다. 언론사로. YTN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이 천화동이 7호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니라 여기 경기도 어디에다가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을 샀어요.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그분이 가서 그분 통해서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 강단도 있고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법조 출입 기자가요. 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언론사 사장도 아닌데 기사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 기자는 취미네. 취미죠. 기자는 네트워킹, 휴먼 컨트롤, 휴먼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김만배 씨, 자, 대장동 사건을 볼게요. 대장동 사건이 지금 뒤죽박죽 짬뽕이 됐습니다. 왜 짬뽕이 됐냐? 유동규 남욱이 진술을 바꾸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유동규 남욱은요, 이들이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가지로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35억 유언홀딩스 기소하지 않는다. 700억 부분도 유동규가 빠져나갈 것 같다. 그리고 위례 개발로 얻은 남욱에게서 받은 100억도 기소하지 않다. 이게 뇌물의 세계의 큰 축입니다. 유동규 이거로부터 무죄됩니다. 그럼 유동규 이거로부터 무죄가 되고 유동규가 무죄가 되면서 경제적 수익을 손 안 댈 가능성이 높다고 유동규는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남욱도 자 검찰에 협조를 하면 자 우린 뇌피셜입니다. 이거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뇌피셜. 우리의 상상, 추정. 남욱도 진술을 바꾸면 자기가 먹은 돈에 대해서 검찰에 손을 안 댄다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만배는요. 법조 출입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검사들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 친구들 믿었다가 큰 코 닥칠 수 있다. 지금 그들 편에 서서 이재명 죽이는데 협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들이 내 돈을 겨냥하고 나를 죽이러 달려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의 주장, 남욱의 주장을 김만배가 다 탄핵하고 있습니다. 증거 있냐? 어떻게 하냐? 그 변호사, 김만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욱에게, 유동규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언론 기사는 나오지만 남욱이 주장하는 게 법적 증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남욱이 유동규가 이재명을 엮어놓으려고 했는데 정진상, 김용을 엮어놓으려고 했는데 법리적 관계로 보게 되면 엮기가 불가능해졌다. 왜? 김만배의 진술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잡습니까? 김만배 주위에 있는 김만배 자금 관련들을 구속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이거 봐라. 니들 도왔으면 이재명 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사구팽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게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 입장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검찰 로비하고 사법부 로비한 거 수첩 깎아?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여준 거예요. 야, 난 이거 내 돈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진술 바꾸라고 하는데 난 못 바꿔. 왜? 난 목숨을 걸고 내 주장을 할 거야. 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실제 목숨을 안 걸었잖아요. 누군가한테인가 보내는 시그널인데 이건 검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이라고 보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김만배. 윤석열이 내가 입만 열면 죽어 같은 얘기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만배 주의를 들면서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네가 남욱이나 유동규 말을 네가 탄핵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김모 씨라든지 성남 도시개발공사 뭐 중간 간부. 사람들은 그게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완전히 틀린 그러니까 음모론 중에 상음모론이거든요.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끝내는 상황이에요. 그 끝내는 상황은 내가 만약에 이재명의 지시로 뭔가를 실행한 사람들이라면 이재명 불면 내 죄는 거의 없어지니까. 까이거든요. 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재명과 상관이 없는 거고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 건과 상관없는 아까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도 자기 재산 다 날아가게 생긴 정도까지 상황이 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딱 불법 막 얘기하니까 예, 예. 그러면은 김만배나 그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건의 본질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수익을 은닉했대. 예. 거기다가 하나 더 엮으면 돼요. 지저분한 뭐 여자 관계, 그다음에 비리. 그로 인해서 가족이 몰락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엮어대면 예.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디죠. 거기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슬쩍 보이면서 이거 깔까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상관없는 거.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분들이 그런 강압 수사로 돌아가신다. 심리적으로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급격한 우울증이 오거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목숨을 끊거나 이런 건 뭐 이성적일 때 못 끊습니다. 급성 우울증이 올 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급성 우울증이 왜 왔을까? 이재명 불면 당신 살아. 그럼 부럽겠죠. 사는 길인데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셨듯 다른 것 때문에 자기 삶과 자기 가족의 삶이 끝장나는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김만배 씨는 누구에게 시그널을 줬을까? 자, 김만배 씨가 벌릴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저쪽에서 김만배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권순일을 왜 만나러 그렇게 수십 차례 들어갔어? 권순일에게 뒷돈 주면서 재판 로비한 거 아니야? 이재명 대법원 재판 로비한 거 아니야? 이러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논리로 박용수는 왜 공격을 안 합니까? 박용수에는 왜 50억을 줬죠? 박용수는 윤석열 사부 아니에요. 사수 부사수 아닙니까? 그럼 박용수에게 50억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박용수에게 줬겠습니까? 박용수 사단의 패밀리 보스로서 줬겠죠. 그럼 그 사단에 있는 사람들 안 받았을까요?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박용수에게 왜 돈을 줬으며 권순일에게 왜 돈을 줬으며 최재에게 왜 50억 클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누가 합니까? 김만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네. 50억 클럽의 진실은 김만배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와요. 조우영이. 예. 그 조우영이요? 조우영이 누구냐 하면, 로비스트예요. 개발 로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예. 저축은행 상층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게 만들어주는 로비스트. 그렇죠. 로비스트인데 누구냐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분은 용인에서 살았습니다. 그 용인에 그 근처 같은 마을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평상시 건들건들 다니면서 뭐 본인이 그 디벨로퍼 개발업자라고 하면서 부산저축은행 그 조카라고 하더라. 근데 이 조우영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이 그 호스트가 되면서 몇몇 은행을 엮어갖고 1,800억 정도를 1차 융자를 해줍니다. PF를 일으켜줘요. 이때 부산저축은행이 한 1,300억인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그때 저축은행 그 부실 융자 대출 그 PF 사건 때문에 2011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싸그리 후리가리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했죠. 다 망했죠, 저축은행이.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1,300억 넣고 부산저축은행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 이 1,300억과 1,800억 대출을 왜 일으켰는지 검찰은 조사를 안 합니다.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리고 그 돈을 환수를 안 해버려서 예. 그 돈이 살아서 대장동까지 간. 그런데 그 돈이 1,800억 중에 회수한 게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이제 보험공사에서 회수했거든요, 그거를. 뭐 은행공사인지 어쩌고 거기서 회수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윤석열이죠. 윤석열 제일 잘하고 외부에선 김만배가 제일 잘합니다. 이땐 김만배가 인발부되지 않았었어요. 김만배가 인발부된 건 요 언저리에 이때 개발하는 이강땡 뭐 이분이 김만배 이때 소개를 받습니다. 법조계 마당발이라 그러면서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조우영, 윤석열, 박용수, 부산저축은행 그 조우영 씨 그 변호사가 박용수 변호사였잖아요. 그럼 박용수에게 50억이 왜 갔으며 이때 윤석열이 이것을 왜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걸 누가 하냐? 김만배가 합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가 갖고 있는 비단주머니 첫 번째가 50억 클럽. 두 번째가 부산저축은행 왜 이렇게 사건을 무마했는지. 세 번째가 천화동인 3호. 김만배의 누나는 왜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여기 세 번째 비단주머니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잔챙이 비단주머니가 네 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법조계에 검판사를 내돈받은 사람들 명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가 쇼다 이런 표현은 예.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김만배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죠. 나 건드리면 같이 죽는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법정 같은 데 주장하는 걸로는 그냥 주장일 뿐이지만 김만배라고 하는 지금 그 핵심 예. 논란의 핵심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등에게 보내는 신호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어차피 SO에 있을 수도 있고 예. 나를 처벌할 수는 있으나 내 재산 전부 뺏어가는 건 안 돼. 예. 그러면 내가 깔 수도 있어. 그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쇼라는 표현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협박일 수도 있어. 시그널이죠. 시그널을 보낸 거죠.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럼 내 돈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대장동 사건과 어떤 연관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7시 정봉주 TV에 그 2부 진행합니다. 오늘이요 정봉주 TV에 우리 방송 이제 시사 방송 끝나자마자 예. 가시면은 예. 아주 훌륭한 방송. 예. 어떤 방송도 하지 않는 방송. 예.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면 이제 새날 만세 막 이럽니다. 새날에서 오신 분들. 결국은 그거네. 결국에는 윤석열, 그러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큰 판은 윤석열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김만배의 자해로 인해서 대장동 수사의 축이 바뀝니다. 이 축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의 칼날이 수그러들어요. 야, 근데 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그 시점에도 예. 우리나라에 이제 조중동이 되고 싶어하는 어중간한 신문들 있잖아요. 예. 단독들 많이 내대. 예. 근데 알고 보면은 이재명과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이재명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예. 예를 들면 이재명 측으로 뭐 뭔 보도가 나왔었냐면은 428억을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한 이야기야. 그러면 약정서가 왜 없어? 예. 약정서 써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또 나와. 이재명 측이 그랬다고. 예. 이재명 측 누군데? 아, 거기에 예.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또 검찰별로 또 나와요. 그래서요. 김만배 씨는 정말 무서운 실력자예요. 선수입니다. 어제 김만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누가 제일 후달렸냐면요. 김만배로부터 이른바 쥐약을 드신 분들. 어제 떨었죠. 이거 터트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검찰과 국힘의 폭탄이 터집니다. 너네 자꾸만 나 압박하면 이렇게 터뜨릴 텐데 왜 자꾸만 나를 압박하니?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시그널 한번 쇼 한번 할 테니까 조심들 해. 몸 조심해. 이러고 준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예. 이제 김용하고 정진상을 이제 구속하고 막 이런 상황에 예. 이재명 대표가 잠깐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은 혹시나 예. 본인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을 어떻게 믿어.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용과 정진상도 안 받은 게 확실하다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모습이랄까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건.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들었다는 이야기. 예. 그 얘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실제 있었고, 저쪽에서 어떻게 흘렸냐면 2013년, 2014년에 재선을 앞두고 정진상이 받은 것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기사 찾아봐도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대표가 사실 좀 긴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안 받은 건 확실한데. 예. 아니 걔들도 안 받았다고 믿었죠.
그 친구들도 안 받았다고 믿었는데 내 몰래 정말 재선할 때 이게 있었나? 이런 의심과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역시나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자치단체장으로 온갖 노출이 되고 빨가벗긴 상태에서 행정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켰네라고 하는 확신이 최근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실 예. 또 비서실 등에 다 CCTV가 설치돼 있고 서리까지 들어간대요. 예. 그게. 그 상황에서 성남시장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검찰의 주장이에요. 예. 그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돈을 받았다 그러면 민주 시민이 가장 먼저 버리겠죠. 그리고 시장할 때 시장실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몇 차례 갔거든요. 그 특강도 하러 갔는데 나는 성남시장이 이게 도떼기 재래시장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막 어린이들까지 다 와. 시장실이요. 업무를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면 맞죠. 진짜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뒷방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몰래 받았다. 이러면은 그쪽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돈 준 거야. 근데 시장실에 줬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장이 너무 허술한 게 실제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누가 시장실에서 줘요. 그리고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주지. 그리고 성남시장 그때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기초단체장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요. 구청장 시장실에다 다 CCTV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돈 줬다 그런 놈들 나올까 봐. 그러니까 앞뒤가 만약에 그렇게 다른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전 대선 주자까지 못 갔다고 보는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 언행일치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예. 요거를 엮어서 놀라운 게 이재명을 대장동으로만 정확히 따지면 2년 동안 턴 거예요. 예. 2년 동안 털어도 안 나왔어. 그래, 그건 문재인 정부니까 그랬다고 치자. 예. 그럼 여기에 거의 100명 가까운 검사들이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탈탈 털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직접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전원만 있는 거지. 예. 전원만. 그다음 또 하나가요. 유동규가 2021년 작년 2월인가에 돈 줬다 그래요. 김용한테. 예? 2월에 돈 줬다 그러는데 이재명과 그 측근 사람들 삶이 어떠했냐면요. 2017년에 자달이라니까 대권 주자가 됐다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느닷없이 벼락 추세했다 그럽니다. 그럼 2017년에 그때부터는 대권 주자예요. 차기에 가장 유력해.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 차기에 가장 유력해. 이때는요. 군대 말년병장과 똑같았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방송에서 이게 제가 토론하고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2021년 2월은 대장동 얘기 안 나왔었대. 그래서 내가 이 양반들 정신들 좀 차려. 2017년 이후에 이재명 죽이려고 조중동이 난리가 났었어. 왜? 문재인 이후에 최고의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 2월에 당내 경선한다고 돈을 받아? 에휴, 상상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쭉 안 봤던 거를 자기가 죽는 길인 걸 모르고 돈을 받는다. 2021년에 이재명 거의 메이드 될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2021년 2월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에는요. 2020년 이낙연이 당대표 할 때, 예?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10월인가 돼요. 2020년 10월쯤에. 8월, 그렇죠. 8월에 돼요. 8월에. 그리고 당대표 2월인가 3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면 3월 9일 대선이니까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2020년 1월 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를 하면서 계속 1등으로 20몇 프로 1등으로 가다가 그때 20%가 무너지면서 1, 2등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 40몇 프로로 1등이에요, 이낙연이. 당대표 하면서 까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표 하지 말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는 쫙 까먹고 있다가 연말에 이재명하고 골든 크로스가 생길까 말까 하니까 초조하니까 그것도 내가 누가 가서 그 사면복권 얘기한지 알고 있어요. B로 시작하는 영어 이니셜 B로 시작하는 전직 의원입니다. 예? 윤석열 추천했던 사람하고 한 그룹이에요. 가서 마치 청와대 대통령이 뛰신 것처럼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를 해요.
사면 복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13%까지가 떨어져 내가 제 기억으로는. 그 이명박이 1등이에요. 그럼 2021년 2월은요. 그때 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그때는 언제냐면 아까 이명박이 아니고 이재명. 이재명이 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측근 김용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이낙연과 더블 스코어로 치고 올라갈 때예요.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를 잘 모르시면 혹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후원금 모금해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도 골 때리는 게 사실은 지금 그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는요, 뭐 사후 은닉 어쩌고저쩌고 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총 합쳐서 한 8억 원쯤 되는 거를 세 번에 나눠서 받았다라고 하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재명을 걸고 싶은데 지금 희생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428억이 난데없이 떨어져요. 예. 근데 요즘에 보도, 그러니까 어제 보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재명 측에서 428억을 약정서를 써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두 번째, 두 가지 의문이 남는 거예요. 하나는 약정서를 그래서 썼어? 두 번째는 불법이잖아요. 뇌물성으로 받는다면 예. 불법인 것을 약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음. 내 지분만큼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 구조인데 그러면 양쪽 다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약속 써야지. 네. 약속 근데 써야죠. 불법 정치자금이 세 번에 나눠서 8억 뭐 9억이 이재명 측으로 건너갔다. 이게 사실은 검찰이 주장하는 권리거든 권리. 예. 여기 안 먹히니까 지금 428억까지 지금 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계속 이제 우리 푸른남님께서 428억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그 뇌물이 얼마였어서 428억 아니었거든요. 700억이에요. 700억. 아니, 그 나중에 경비 세금 빼고 나머지 순이익. 아니 뇌물에서 세금 빼주는 거 봤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428억도 검찰 주장이에요. 왜냐면 700억이 너무 크니까 야 뭐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세후에 그러니까 변호사들 다 뭐라 하냐면 무슨 뇌물이 세후 뇌물이 있어? 뇌물에 세금 내고 주나? 그래서 이 428억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자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특수부 수사 검사들 잘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얘기예요. 지금 특수부는요. 과거의 특수부와 달리 실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특수부 검사들은 진술만으로 유죄를 만들기에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 된 것 같다. 그냥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특수부 파견 나온 검사들이 돌아가고 싶어 한대요. 박하사탕이야, 나 돌아갈래. 이게 쉽게 표현하면 성과는 내야 되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아. 성과 없는데 두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언제까지 이럴까? 결국 이재명 기소 못할 텐데. 이미 기소된 건 있죠. 선거법 뭐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든가. 예. 아니 그 선거법 두 개요. 예. 국토부 협박으로 협박으로 느꼈다. 그거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 7가지 조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다 무죄입니다. 그걸로는 이재명 못 날리겠으니까 예. 이제 계속 끌어오는 거고. 예. 그리고 나는 계속 묻고 싶은 게 그거. 이재명 처음에 엮었을 때 그 경기도 지사 감사 때도 계속 저 사람들이 뭐냐면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 안 넣습니까? 공무원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초과수익 환수조항 넣자고 했는데 초과이익 그거 왜 그 사람 그 다른 데로 보냈습니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음으로 해서 이재명은 배임이라 그랬던가 배임. 성남시에 수익을 손해를 미쳤으므로 배임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요즘처럼 부동산가가 폭락을 해요. 그럼 초과이익 환수가 없는데 이럴 땐 누우면 안 되잖아요. 초과이익 환수를 놓자 그랬으면 개발업자들이 이랬겠죠. 그럼 우리가 손해봤을 때는 성남시가 확정수익 3,700억이 아니라 더 적게 가져간다는 약정서도 좀 넣어줘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배임은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 FC는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 프레임이 바뀌면서 예. 우왕좌왕하는 건 검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요 탄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428억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시장 쪽에서 야 니들 돈 벌었으니까 좀 더 환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재명을 빨갱이라고 했던 김만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근데 지분이 있는 사람이 만약 이재명 지분이 있다면 환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요. 앞뒤가 안 맞는 거 하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 쭉 보세요. 이거 불발탄입니다.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김만배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김만배가. 터닝 포인트였어 지금. 김만배의 그 극단적 선택은 이 사건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빅전환점이에요. 빅전환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금 못 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길래 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개인 이재명도 소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검찰 너 증거 있으면 이재명 쳐봐 했더니 야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인데 어떻게 함부로 치니 이 논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안 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지금까지 거예요. 뭐 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라고 하는 게요. 이 정도 털고 이 정도 검사가 수십 명 많게는 뭐 100명 넘어간다는 그 정도 털었으면 증거가 나와야죠. 그 대장동 수사에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까지 하게 되면 14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거 한번 봐야겠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이름만 올리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고요. 거기다 이름 왜 올려요? 수사 안 할 거면? 주가 조작 그 팀이 예. 지금 저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사건 수사하고 있다잖아요. 예. 김건희 수사 못하면서. 참. 야.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언론들이 나는 더 분노스러워요. 검찰은 그렇다 치고 이게 보통 교육을 좀이라도 받은 기자가 보면 지가 기사를 써놓고도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 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면 최소한 검찰 발이 아니라면 검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428억 약정서를 이재명 측에서 요구했다 같은 걸 쓰려면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예요. 그게. 그러면 그 428억 약정서 나무기 들었다는 거죠. 유동기 그.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428억 약정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들었다는 이야기를 또 써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방송 같은 방송들도 검찰들이 모니터링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428억이란 돈을 약정서도 없이 그냥 약속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그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약정서 썼다고. 약정서 써달라고 이재명 측에서 요구했다고. 근데 썼냐는 안 썼는지도 몰라. 난 검찰이 우리 방송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니들이 헷갈려갖고 다른 짓을 하면 우리도 또 분석하려면 또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약정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이재명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있으며 약정서가 그러면 이제 약정서를 썼는지 그런데 불법에 대해서 약정서를 쓰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예.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불법이 안 되려면 정진상이나 유동규가 지분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투자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인 그 언저리 소위 말하면 정치적 공동체로서 약정서를 받는다는 건 뇌물을 받는 건데 뇌물을 받는 거를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걸 이 사람들한테 써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 언론의 주장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 법리적으로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느껴서 성남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 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친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다 깨끗이 지우고 생각을 해도 현대의 법은 설사 그 사람이 돈을 받은 게 확실해 보여도 증거 없이 처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보수 우파의 분들하고 그 점심을 먹었는데요. 야, 골 때리다 그 중에 그 생각에 한 70%가 이재명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지 않아요? 나는 검찰이 진짜 55 클럽 수사하고 박영수 소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그 주가 조작 법원에서 계속 검찰이 어마어마한 증거들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형평성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그 채팅창에 어떤 분이 보수인가 봐요. 예. 아니면 똥파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왜 5명이나 죽었냐? 뭐 5명도 아닐 텐데. 예. 그중에 네가 말하는 한 명은 자기 병 걸려서 죽었어요. 이재명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대납했다고 주장하던 자.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주장한 것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명박 때는 이명박의 비리를 풀었던 그런 그 자료를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번개탄을 맞고 죽는다. 이 차원하고 다르게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의 주위에 소위 말하면 측근일 수도 있고 측근이 아닐 수도 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잡아다가 적을 쳐. 적을 치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이 시켰다고 하면 자기 죄가 완전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죽음으로 간다는 건 이 사람의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는 비리, 뭐 사적인 관계, 별건으로 상대방 모욕주기 하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저런 애들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절대 안 믿을 새끼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했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라도 상대방 탓으로 미루는 건데 그건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 들어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KBS, MBC, YTN 이런 데 와갖고 제가 패널 나오면요. 야, 저 성추행범이 여길 왜 나왔냐 그래. 그건 무죄된 지 3년이 됐어 이놈아. 갑자기 자기 거 왜 소환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구만. 아니 그거 계속 얘기해야 돼요. 무죄됐다는 거.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어쨌든 터닝 포인트 마련했어요. 네. 이 터닝 포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녁 7시. 이게 시리즈구만. 새날상. 근데 디테일은 다 얘기했어 여기서.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김만배 제가 잘합니다. 저도 어제 보면서 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분 선수예요, 실력자예요. 그냥 주장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결정적 한 수를 던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그 대장동 개발이요, 이 김만배 씨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네트워킹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배가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도 없어요. 없어요. 빨갱이라 그랬잖아요. 김만배는 자기 유무죄도 관계없어요. 나왔거든요. 자기가 죄를 적게 받는 거 관심이죠.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재산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뺏길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검찰 믿었다가는 형은 좀 줄겠지만 그 이후에 내 재산 뺏길 수 있겠기 때문에 검찰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나 끌어들이면 너희들 조심해. 이씨.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천재성 발휘하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37번째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이따가 7시에 정봉주 TV로 몰려가시기 바랍니다. 새날에서 왔어요라고 해주시면 또 고맙고. 그럼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웰컴.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